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39장 39. 강별학의 비밀. 강별학은 만면의 미소를 지었다. 제가 헌원 선생께 요구한 일은 선생께서 이미 이행하셨소. 헌원 선생께선 조건을 완전히 치렀는데 왜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헌원 삼광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잠시 동안 머뭇거리더니 엉거주춤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오? 패하는 자는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는 것이 우리의 내기가 아니었소? 내가 헌원 선생께 주는 벌은 바로 그 한 잔의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헌원 선생께서 이미 그 술을 마셨으니 우리의 약속도 끝나지 않았소? 헌원 삼광은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고 있더니 조용히 뇌었다. 나를 죽인다면 강호의 사람들이 필시 당신을 존경할 것이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나에게 강호의 희귀물을 구해오라 해도 나는 구해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헌원 삼광은 길게 한숨을 토해낸 후 쓰디쓰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나에게 주는 벌칙이 기껏해야 한 잔의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이라니. 내가 돈만 많았다면 더욱 많은 술을 권했을 텐데. 헌원 삼광은 술병을 들어 단숨에 모두 마셔버린 후 입을 닫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앙천대소했다. 좋소. 과연 강대엽답군요. 나 헌원 삼광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굴복하거나 누구를 존경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강대엽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소. 말을 마치자 그는 소어와의 앞으로 걸어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 녀석아, 이젠 내 일에 더 이상 참견할 수가 없구나. 그러나 강대엽께서 이곳에 계시니 저 녀석들이 감히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 나는 이만 가야겠다. 잘 있거라. 그의 입에서 잘 있거라라는 말이 떨어질 즈음엔 그의 몸은 이미 창문 밖으로 나가 있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때 달은 이미 중천에 떠올라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차가운 밤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강별학은 헌원 삼광이 사라진 어둠 속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더니 중얼거렸다. 과연 사내대장부다운 인물이로구나. 옥면심판 소자춘이 웃음 띤 얼굴로 한 걸음 나섰다. 저 사람은 10대 학인에 속하는 사람인데 강 형께서 왜 이 기회에 그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는 강별학을 형이라고 불렀지만 표정은 제자가 스승을 대하는 것보다 더욱 공손했다. 강별학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저토록 영웅다운 인물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소? 소형께서는 어찌 함부로 없애버린다는 말을 하시오. 더군다나 그 사람은 도박을 즐기는 것 외에는 별로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지 않소? 소자추는 이러한 핀잔 섞인 말을 듣자 즉시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붉혔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또한 그런 내기에 지고도 깨끗이 승복하는 그런 성미가 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소? 이때 소어아가 갑자기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다. 헌원 삼광이 당신의 말을 듣지 못한 것이 매우 애석하군. 만약 그가 그 말을 들었다면 감격하여 눈물마저 흘렸을 것이오. 강별학은 이 말을 듣고는 그에게 눈길을 돌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불쑥 물었다. 공자도 나의 이 못된 자식의 친구요? 친구라는 말이 실로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군요. 나의 자식이 너무 못돼 먹었으니 공자께서 많이 보살펴 주셨으리라고 생각하오. 소어하는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제가 당신의 그 못됐다고 하는 자식을 보살펴 주기는커녕 당신의 그 못됐다고 하는 자식이 도리어 저를 너무나도 잘 보살펴 주어서 죽을 지경이오. 만약 제명이 길지 않았다면 당신의 그 못됐다고 하는 자식 덕분에 목이 벌써 달아났을 것이오. 강별학은 강옥랑에게 눈길을 돌려 험악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내가 또 무슨 되지 못한 짓이라도 했단 말이냐? 제가 어찌 허튼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몸은 떨고 있었다. 강별학은 여전히 대노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내 얼굴을 보니 이미 좋지 않은 짓을 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집에 돌아가면 오랫동안 근신하도록 해라.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되면 기꺼이 그 벌을 받는 것이 사내대장부로서 행해야 하는 도리이다. 알겠느냐? 강옥랑은 고개를 더욱더 낮게 숙이고 또한 더욱더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소호하는 보라는 듯이 수갑을 찬 손을 쳐들며 입을 열었다. 그가 반성을 하는 동안 나도 반성을 좀 해야 되겠소. 이때 강별하게 눈길이 그들 손에 차고 있는 정쇠에 머물렀다. 그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까짓 사파의 물건쯤은 내가 충분히 열 자신이 있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저도 당신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이 모두 저의 생명을 노리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강별학은 잔뜩 눈썹을 찌푸렸다. 누가 너의 생명을 노리고 있단 말이냐? 여기 있는 강호의 이름을 날리는 영웅호걸들이지요. 7, 8명이나 되는 영웅들이 나 하나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저에게 이보다 더욱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강별학은 사방을 두루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소자춘, 이적 등은 심지어 귀 밑까지 빨갛게 붉히고 있었다. 강별학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내가 보증해주마. 이때 창밖 먼 곳의 어둠 속에서 갑자기 한 곡조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강대엽은 수단이 높아 사탕 속에 독약을 넣네. 먹을 때는 달콤하기 짝이 없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불같이 타오르니 이보다 더욱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천하의 영웅들이 모두 그에게 속고 있으니. 이적이 대노하여 외쳤다. 누구냐? 감히 강대엽을 모욕하다니. 빨리 추격합시다. 강별학은 전혀 표정이 변하지 않고 다만 엷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말렸다. 사람이 유명해지면 욕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요. 불행하게도 내가 유명해졌으니 욕을 먹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그러니 굳이 우리가 쫓아갈 필요조차 없지 않겠소? 나 소호하는 누구에게도 탐복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당신에게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강별학이 살고 있는 곳은 너무 초라해서 친히 방문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코 믿지 않을 정도였다. 그의 집은 구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매우 큰 장원이었다. 그러나 그 장원은 이미 오래전에 버려진 듯이 보였다. 강별학은 바로 그 속에 있는 낡아빠진 집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있었다. 집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장식품은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표국에서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의 집도 이것보다는 나을 정도였다. 집안의 하인도 단지 한 명뿐으로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 늙은이가 고작이었다. 장원에 들어서자 소호하로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강별학은 그의 놀라는 표정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 집은 원래 나의 친구인 잭가룬이란 사람의 것이었는데 그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 집을 나에게 넘겨주었지. 애석하게도 내가 이 집의 옛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친구를 대할 면목이 없는걸. 하지만 당신의 명성과 지위면 충분히 이 장원을 더욱 빛낼 수 있지 않겠소? 강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개 돈벌이를 할 줄 모른다. 나도 그 예외를 깨뜨리지 못했지. 만약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명예롭지 않은 뇌물을 받는다면 지하에 계신 부모님을 대할 면목이 없지 않겠나? 그러나 강대엽의 친구들이, 물론 친구들 중에서 이 집을 꾸며주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유 없이 남의 호의를 받을 수 없기에 사양했지. 더군다나 나는 이미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것을 도리어 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소호와의 입에서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다. 천하의 이름을 떨친 강남대엽이 이토록 검약한 생활을 하고 있다니. 당신만큼 이름을 떨친 사람들 중에서 이토록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무림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요. 강별학은 고개를 돌리며 정색을 했다.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검약한 생활에서 낭비하는 생활로 빠지기는 쉬워도
낭비하는 생활에서 검약한 생활로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했지. 나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어. 당신은 실로 진실한 군자이군요. 잠시 후 밥상이 올라왔다. 그것 또한 반찬이 서너 가지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밥상이었다. 밥상을 올리고 밥을 담는 것도 모두 강남 무림을 영도하는 맹주인 강별학이 친히 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생활과 그의 높은 명성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다. 식사를 하던 중 강별학은 눈빛을 반짝이며 소어아를 잠시 동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나는 너를 보면 볼수록 고인이 된 나의 은영과 매우 닮았다고 생각되는구나. 그분은 누구입니까? 강별학은 한숨을 내쉬더니 잠시 옛날의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그는 강우 역사상 가장 친절하고 품위가 있으며 또한 매력이 있다고 소문난 미남자였지. 내가 내 아들의 이름을 옥랑이라고 지어준 것도 바로 그분을 기념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어. 강대엽은 제가 친절하고 품위가 있고 또한 매력 있는 미남자로 보입니까? 만약 당신 눈에 제가 그렇게 보인다면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전부 친절하고 품위가 있는 미남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요. 너는 친절하지도 않고 고귀한 품위도 없을는지 몰라. 그러나 너에겐 확실히 사람을 끌어들이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내가 웃을 때 그 미소를 보고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소녀는 없을 것이야. 소어아는 껄껄 웃었다. 나도 제발 당신이 말한 것처럼 미남이고 매력 있는 남자이길 바라오. 또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의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소. 그러나 애석하게도 저의 아버님은 저처럼 총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절대로 미남자라고는 할 수 없소. 더구나 그는 지금쯤 의자에 앉아 담배나 피우며 졸고 있을 것이요. 식사를 마치자 강별학은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입을 열었다. 피곤할 테니 이제 그만 돌아가서 쉬도록 해라. 그리고 곧 강철을 나무처럼 벨 수 있는 보검을 구해 너희 정쇠를 풀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거라. 강옥랑과 소어아는 잠자리에 들기 위해 나왔다. 소어아와 강옥랑이 복도를 걷자 곧 내려앉을 것처럼 삐거덕거리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창밖에서는 나뭇잎 스치는 바람.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와 음침하고 황폐한 장원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소어아는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제 아무리 배짱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곳에서 살게 된다면 미치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군. 강옥랑이 말했다. 걱정 마. 너는 이곳에서 10년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소어아는 웃으며 말을 받았다. 말을 할 줄 아는군. 아버지 앞에선 한마디도 안 터니. 나는 내가 갑자기 벙어리가 된 줄 알았지.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몇 안 될 것이다. 소어아는 어두컴컴한 뒤뜰을 바라보며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너는 뒤뜰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한 번 있었지. 이곳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살았는데 단 한 번밖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 곳엔 귀신도 들어갈 용기가 안 날걸. 강옥랑은 복도 끝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밝혔다. 소어아는 사방을 한번 둘러본 후 말했다. 이곳이 너의 침실이냐? 방에는 작은 의자 두어 개와 침대 하나가 있을 뿐 간소했고 벽에도 별 장식품 없이 몇 가지 무기가 걸려 있었을 뿐이었다. 강옥랑은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1년 동안이나 떠나 있다가 다시 이 침대를 보니 감회가 새로워지는군. 소어아는 웃으며 말했다. 너의 그 친구들을 보아서는 내가 이 침대 위에 점잖게 누워있을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는걸? 내가 정말로 이런 쓸쓸함을 견딜 수 있단 말이냐? 강옥랑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야밤에 도망 나가면 될 게 아니오? 명성 있는 집안의 자식들은 대개가 야밤에 도망가는 버릇이 있지. 하지만 너의 아버지는 남과 틀려. 내가 어떻게 너의 아버지를 속인단 말이냐? 강옥랑은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너는 내가 왜 이 방을 택했는지 아느냐? 글쎄. 그 이유는 이 방이 나의 아버지의 침실과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이야.
또한 창문도 많고. 이곳은 원래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인데 내가 차지했지. 침실에 들어온 후 소호아와 강옥랑은 피곤했는지 자리에 눕자마자 골아떨어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 감시할 필요가 없었다. 또 너무 고단했던 것이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갑자기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발자국 소리는 문 앞에 멈추어 잠시 동안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윽고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방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가만히 문을 열고 잠시 동안 안을 살피더니 다시 문을 닫았다. 그 발자국 소리는 점점 멀어져가 그 황막한 뒤뜰로 사라져갔다. 그때 소호아는 갑자기 눈을 뜨더니 머리카락 사이에서 가느다란 구리철사를 꺼냈다. 그는 그 구리철사를 정쇠의 자그마한 구멍 속에 집어넣고 좌우로 가볍게 돌렸다. 철커덕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호아의 얼굴에는 의기양양한 웃음이 번져나왔다. 그는 오랫동안 자유를 잃었던 손을 잠시 흔들더니 갑자기 강옥랑의 수혈을 점했다. 강옥랑은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소호아는 그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띠고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너는 내 자신이 매우 총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없는 바보다. 너는 줄곧 내가 이 정쇠를 풀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내가 어디서 자랐는데 이까짓 정쇠 하나를 못 푼단 말이냐? 악인곡에는 가장 뛰어난 강도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가장 뛰어난 절도 전문가도 있었다. 가장 뛰어난 절도 전문가에게는 이 세상에서 열지 못하는 자물쇠가 없다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다. 소호아는 8살 때부터 이미 탁월한 선배로부터 모든 자물쇠를 여는 재주를 배웠다. 그는 창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그 귀신마저 가기 두려워한다는 뒤뜰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바람에 따라 흔들거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하늘에는 별빛이 반짝거리고 있었지만 아름답다기보다는 도리어 이 뒤뜰을 더욱더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쌓이게 했다. 바람이 불었으나 소호아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바람을 타고 썩은 냄새가 풍겨왔다. 이 뒤뜰은 마치 늪지 같은 비릿한 죽음의 냄새가 가득 차 있었다. 소호아는 숨소리를 죽이고 몸을 낮게 하여 뜰의 구석구석을 뒤졌다. 그러나 뒤뜰은 단지 썩은 나무와 황폐한 정자만 있을 뿐이었다. 한 차례 스산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그는 등골이 오싹해져옴을 금치 못했고 갑자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혹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조차 잊게 되었다. 바로 그때 10여 장쯤 거리에 있는 건물의 창문 안에서 불빛이 밝혀지며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소호아는 급히 땅바닥에 엎드려 몸을 숨겼다. 소호아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그 사람은 손에 등불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놀랍게도 그는 다름 아닌 강벼락이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더니 문을 잠그고 뜰 밖으로 나갔다. 불빛이 사라지자 뜰은 다시 어둠과 고요한 정적으로 뒤덮였다. 소호아는 잠시 동안 기다려봤지만 아무런 기척도 없자 살며시 일어나 그 건물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갔다. 불빛이 밝혀졌던 방문 앞에 도착하자 그는 비로소 그 방이 꽃을 기르는 화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래전에는 이 방에 필시 많은 꽃이 만발했었겠지만 소호아가 지금 맡을 수 있었던 것은 꽃향기가 아니라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냄새뿐이었다. 소호아는 구리철사를 꺼내 문을 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선 후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어 방을 밝혔다. 방 안에는 거미줄이 가득 차 있었고 구석마다 깨진 화분과 마른 잎사귀 그리고 숯이 쌓여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강벼락은 이렇게 음산한 야밤에 아무것도 없는 이 방에 무엇 때문에 왔단 말인가? 밤바람이 찢긴 문풍지를 비집고 들어왔다. 그 바람은 마치 귀신의 차디찬 손이 소호아의 등을 매만지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었다. 소호아는 빨리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지만 이상한 호기심이
그의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런 곳이라면 비밀을 숨기기에 가장 이상적인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그는 다시 사방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방 안은 온통 먼지로 덮여 있어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던 곳 같았다. 그러나 강별학이 조금 전에 분명히 이곳에 들어왔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먼지 위에 어떤 흔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왜 아무런 흔적도 없을까? 소호와는 즉시 바닥에 먼지를 만져보았다. 놀랍게도 그 먼지는 정교한 인조였고 바닥에 단단히 접착되어 있었다. 소호와는 곧 이 방 안에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상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실망한 나머지 위를 바라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 한 거미줄은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몸을 날려 그 거미줄을 잡아당겼다. 놀랍게도 그 거미줄은 철사로 만든 것이었다. 끼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마루의 일부분이 열리며 불빛에 계단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소호와는 많은 교묘한 비밀기관의 장치를 보아왔지만 이토록 신비스럽고 교묘한 장치는 처음 보았다. 그가 더욱 예상하지 못한 점은 그 아래 있는 것이 비밀 통로가 아니고 하나의 서재였다는 점이다. 창문이 없을 뿐 그곳은 매우 평범한 서재였다. 서재의 좌우에는 책이 가득 찬 책장이 놓여 있었고 가운데는 돌로 만든 큰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 책상 위에는 문방사호와 등잔이 갖춰져 있었다. 소호와는 우선 자세히 책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사기, 한서 등 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고 그 책 위에는 먼지가 가득했다. 강별학이 이곳에 온 목적은 물론 책을 보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책 위에 먼지가 가득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바로 이곳에 깨끗한 책 한 권이 놓여 있군. 그는 책을 뽑아들자 책 한가운데가 조금 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책을 펼치자 속의 빈 부분에 인피가면 몇 장과 작은 병이 서너 개 들어 있었다. 변장할 때 쓰는 도구였다. 잠시 후 그는 또 다른 책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속에는 몇 개의 작은 나무병이 들어 있었는데 병 속에 든 것은 놀랍게도 매우 구하기 힘든 진귀한 독약이었다. 다음에 그가 발견한 것은 액수가 엄청난 장부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매우 긴 명단이었다. 그는 그 명단을 일일이 읽기가 귀찮아 그저 이름 아래 가로로 적은 글자만 훑어보았다. 가로로 써 있는 글자는 소림, 무당 등 무림 명문 정파의 이름이었다. 어쩌면 이곳에 쓰인 이름들이 바로 강별학이 각 문파에 보낸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일어났다. 이때 그는 책상 옆에 작은 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상 위에는 각양각색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그는 뭔가 원하는 것을 알아냈다는 듯 입가에 엷은 웃음을 띠며 그 상 위에서 한 뭉치의 종이를 주워 들었다. 그 종이가 비록 아무것도 쓰여 있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가 찾고자 하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그 종이는 매우 얇고 가벼운 반면 매우 질긴 것이었다. 그런 종이는 특수한 것이라 소호와도 단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 종이의 냄새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이와 똑같은 종이를 먹은 적이 있었던 까닭이다. 이 한 뭉치의 종이는 바로 그가 철심란에게 얻은 연남천 장보도와 같은 종이었다. 때문에 그는 죽어도 잊을 리가 없었다. 그는 손에 먼지를 묻혀 가볍게 그 맨 위장의 종이에다 문질러 봤다. 이에 따라 종이 위에는 그림의 흔적이 나타났다. 과연 그 보물이 숨긴 장소를 가리키는 지도였다. 그 보물 지도는 진짜같이 보이기 위하여 석판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윗장에 그려진 그림이 아랫장까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강별학이 그 마지막 보물 지도를 그린 후 다시 그 종이를 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호와가 만지자 즉시 그 흔적이 나타났던 것이다. 소호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예상대로 보물 지도를 위조한 자는 바로 그였구나.
천하의 영웅들을 서로 죽이고 죽는 처지에 놓이게 한 자가 바로 그였다니. 그러나 나는 벌써부터 당신이 무서운 야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토록 인자하고 의리 있는 척을 할 필요가 없었겠지. 당신은 천하의 영웅 호걸들을 모두 속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는 계책으로 모조리 죽이려고. 참으로 악독하구나. 그는 다시 모든 물건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갖다 놓으며 중얼거렸다. 당신이 만약 나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당신이 무얼 하든 내가 참견하지 않았겠지. 왜 하필이면 나를 속여서 지금까지 이 고생을 시키냔 말이다. 내가 너의 버릇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대할 면목이 없지. 이렇게 중얼거린 그는 등불을 끈 후 서재에서 나와 모든 장치를 원상 복귀시켰다. 소호와는 또다시 창문을 이용하여 강옥낭의 침실로 살며시 들어갔다. 강옥낭은 머리를 베개 속에 파묻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소호와는 살며시 침대에 올라가서 다시 정쇠를 자기 손에다 채운 후 편안히 잠을 청했다. 그러나 그가 눈을 완전히 감기도 전에 갑자기 방 안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깜짝 놀란 소호와는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사방을 살펴보았다. 한 사람이 웃음 띤 얼굴로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번쩍거리는 불빛이 그의 창백하고도 음침한 웃음 띤 얼굴을 더욱 음산하게 보이게 했다. 그런데 소호와가 더욱 놀란 것은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강옥낭이었던 까닭이다. 분명히 강옥낭은 그의 옆에서 자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침대 옆에 서 있게 된 것일까? 소호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침대에 누운 사람을 바라보았다. 침대에 누운 사람도 고개를 들며 웃음 띤 얼굴로 소호와를 바라보았다. 그는 바로 그 귀먹은 벙어리 늙은이였다. 소호와는 한참이나 넋을 잃고 있다가 갑작스레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분명히 강별학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찌 그를 얕봤단 말이냐? 강옥낭은 차디찬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그래도 웃음이 나오느냐? 내가 보기엔 너는 지금 통곡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울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질 않으니 웃을 수밖에 없지. 이때 강별학이 밖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웃음 띤 얼굴로 소호와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그토록 중대한 비밀을 발견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빨리 도망가야 할 것이 원칙인데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오다니 너의 배짱도 알아주어야 되겠구나. 분명히 내가 당신의 비밀을 발견할 줄 알면서도 아무 소리 없이 내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내가 내 자신의 손을 다시 정쇠에 채우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당신도 확실히 보통은 넘는군요. 이토록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담하게도 내 비밀마저 캐낼 수 있었으니 실로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구나. 당신은 천하의 사람들을 모두 당신이 자비롭고 의리 있는 영웅이라고 믿게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존경할 수 있게 하다니 참으로 일대의 호걸이라 아니할 수 없군요. 강별학은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너의 재능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너는 왜 하필이면 나와 맞서려고 한단 말이냐? 내가 오늘 그 비밀을 알았으니 설사 너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 해도 절대로 살려두지는 못하겠어. 소호와도 한숨을 내쉬며 말을 받았다. 나도 당신의 재능에 매우 탐복하고 당신의 대사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왜 하필이면 그 쓸데없는 보물지도를 만들어서 나를 골탕 먹인단 말이오? 강별학은 표정이 갑자기 돌변하며 놀란 음성으로 물었다. 내가 어떻게 그 보물지도가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았느냐? 만약 그 보물지도만 없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고 또 무엇 때문에 고생해서 당신의 비밀을 캐내려고 한단 말이오? 당신이 나만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 비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강별학은 강옥낭을 한번 바라본 후 다시 소호와에게 물었다. 넌 언제부터 그 보물지도가 나와 관계가 있다고 느꼈느냐? 소호와는 빙그레 웃더니 입을 열었다. 난 당신의 그 못됐다는 자식 몸에도 보물지도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즉시 어디서 얻은 것이냐고 물었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서재에서 훔쳤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나는 이미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 원인은 그토록 중요한 지도를 함부로 서재에 두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요. 매우 옳은 판단이구나. 나는 그 후 이 못됐다는 자식의 부친이 대엽객이란 말을 들었죠.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죠. 용은 용을 낳고 호랑이는 절대로 개새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요. 일대의 대협객께서 어찌 이런 비굴하고 염치가 없는 아들을 낳았을까 하고 재삼 의심했죠. 강별학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욕 한번 잘하는구나. 죽기 전에 실컷 해두어라. 그 후 내가 당신이 이러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과 자신이 밥상을 올리는 것, 일하는 사람이라고는 벙어리이면서도 귀먹은 노인 한 명밖에 없는 것을 봤을 때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했소. 이 사람은 성인이 아니면 필시 내가 난생 처음으로 본 간사스럽고도 악독한 사람일 것이라고 말이오. 그 원인은 그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외에는 절대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었던 까닭이요. 강별학은 여전히 웃음 띤 얼굴을 했다. 나는 당연히 성인이 되지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비밀을 캐내기로 작정했었어. 너는 정말 너무나도 총명하구나. 그러나 그 총명한 것이 너로서는 더 없는 불행이야. 소어와의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천생이 총명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오. 강별학은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이야. 그 점은 내가 매우 동정하는 바이다. 내가 만약 조금만 모자랐다면 아마 바보인 척을 했을 것이요. 이미 너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지. 소어하는 눈을 몇 번 깜빡거렸다. 내 생각엔 당신이 나를 죽일 시각이 다가왔다고 느껴지는데요. 강별학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잔인하지는 못해.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더욱 악랄한 방법이 있는 모양이지요? 강별학은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또 웃었다. 오늘 밤에 나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은 너 하나만이 아니다. 또 누가 당신을 해치려고 하오? 어젯밤 내 침실에 몰래 들어온 자가 있었다. 그는 방에다 미향을 뿌리고 창문을 열고 들어왔지. 그의 목적은 분명히 나를 죽이려는 것이었어. 그러나 애석하게도 어젯밤 나는 그 방에서 자지를 않았지. 어젯밤 당신은 나와 함께 신탕구에 있는 여관에서 자고 있었소.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알아냈소? 내가 오늘 돌아오자 그 방에는 아직도 미향이 남아 있었고 창가에는 발자국의 흔적이 있었지. 이로 보면 어제 나를 살해하고자 했던 사람은 살인의 능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소어하는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무언가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가 만약 살인의 능수라면 오늘 밤 절대로 오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지. 하지만 그는 살인의 능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당신은 나를 당신의 방에서 자게 하여 대신 죽게 할 작정이군요. 이 기회에 나를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마저 잡을 수 있겠죠. 또 그를 죽일 때 나를 위하여 복수한다는 명분도 세울 수 있고 게다가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당신의 인덕을 칭찬할 테니 당신으로서는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다득이군요. 강별학은 껄껄 웃었다. 너같이 총명한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 참으로 간단해서 좋구나.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있으니 말이다. 소어하는 다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40장 40. 암살자. 소어하는 결국 강별하게 침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가 정쇠를 열자 그의 몸에 있는 폐유, 심유, 도규, 격유, 간유, 담유, 비유, 삼초유 등 8군데의 혈도를 즉시 강별하기 점하고 말았다.
강벼락은 그를 이불로 눈만 겨우 나올 정도로 덮어버리고 나갔다. 그는 침상에 누워 눈을 멀거니 뜬 채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어 결국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양을 세어보기로 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는 이 방법으로 잠을 청하려 했다. 잠이 들면 죽든 살든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8,654마리를 셀 때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양떼를 세는 한편 머릿속으로 도화의 생각을 떠올렸다. 도화의 그 밝고 사과 같은 얼굴이 생각나자 즉시 철심란의 생각도 떠올랐다. 그는 인간의 연상력이 얼마나 묘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의 얼굴은 더욱더 선명하게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철심란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혹시 그 친절하고도 품위가 있는 고귀한 무결공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이니 참으로 가련하구나. 소어하는 눈을 감고 억지로 그녀의 생각을 버리려 했다. 그렇지만 철심란의 모습은 더욱더 확실하게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눈같이 하얀 옷을 입고 햇빛 아래 서 있었다. 그것이 바로 소어아가 처음 그녀를 본 모습이었다. 만약 그가 철심란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보물지도를 가지지 못했을 테고, 만약 그 보물지도만 없었다면 그는 절대로 이곳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또다시 양떼를 세어보기로 했다. 8,655, 8,656. 그러나 한 마리 한 마리의 양들의 머리가 모두 철심란의 머리로 변했다. 이때 창틈으로 그윽한 향기가 스며들었다. 그리고는 창문 밖에서 가벼운 소리가 들려왔다. 소어하는 즉시 숨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드디어 왔구나. 강별하게 예감이 과연 맞았구나. 아, 나는 손가락조차 움직이지 못하니 숨을 멈춘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때 창문이 가볍게 열리더니 한 사람의 그림자가 들어왔다. 그 사람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두 자루의 유엽돌을 한 자루는 허리에 차고 한 자루는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행동이 매우 민첩했으며 배짱도 또한 여간이 아니었다. 흑의인이 고개를 침대 쪽으로 돌리자 달빛에 그 얼굴이 드러났다. 소어하는 마침내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소어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배짱 좋은 자객은 다름 아닌 철심란이었던 것이다. 세상에서 이토록 우연한 일도 있을까? 혹시 소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는 확실히 보았다. 그 자객은 실로 틀림없이 철심란이었다. 그녀는 방에 들어서자 침대 위에 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손에 쥔 칼을 다시 한번 굳게 꼬나잡고는 몸을 날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의 목을 향하여 찔러갔다. 소어의 마음속은 더없이 쓰디썼다.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철심란의 손에 죽다니 하늘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강벼락 부자는 이때 문 밖에서 방안을 엿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객이 암살에 성공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은 달려들어갈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있었다. 소어와의 목은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위기일발에 놓여 있었다. 바로 이때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철심란의 손에 쥐어져 있던 유엽도가 두 동강으로 부러졌다. 강벼락 부자와 소어와는 모두 깜짝 놀랐다. 누가 이러한 위력의 무공을 지니고 있을까? 철심란은 얼굴색이 변하며 재빨리 뒤로 두 걸음 물러서 도망갈 길을 찾았다. 이때 창문 밖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날아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마치 바람에 실려온 구름 같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창문 안을 비추었다. 그 사람은 몸에 배기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화스러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그 사람은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신과도 같았고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형용하기조차 어려운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강벼락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소년의 고귀한 품위에 빠져 넋을 잃고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림에 이러한 소년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소어하는 즉시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소년은 바로 무결공자였다. 철심나는 더욱 놀라 다시 뒤로 두 발걸음을 물러선 후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이었군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이곳에 왔죠? 무결공자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제 소저가 고생 끝에 그 미혼약 계명호 고반 온혼향을 얻어온 후부터 나는 이미 의심을 했소. 그래서 이 며칠 동안을 줄곧 소저의 뒤를 쫓았던 것이요. 철심나는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공자께선 왜 저를 뒤쫓고 왜 저의 일을 방해하십니까? 무결공자는 여전히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강호의 사람들이 모두 강대엽을 인덕이 높은 영웅이라 하는데 소저가 설사 그에게 불만을 느낀다 해도 그를 죽인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요? 철심나는 떨리는 음성으로 더듬거렸다. 공자가 뭘 안단 말이오? 그는 저의 아버님을 살해했단 말입니다. 이때 강벼락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방에 불을 켜며 놀라움이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입을 열었다. 두 분은 뉘시오? 누구이신데 이렇게 늦은 밤에 제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십니까? 화무결과 철심나는 너무나 깜짝 놀라 우두커니 서 있었다. 먼저 화무결이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저의 이름은 화무결이라 합니다. 당신의 존성대명은? 저는 강벼락이라 하오. 순간 철심난이 눈을 부릅뜨며 울부짖는 음성으로 외쳤다. 당신이 우리 아버님을 살해하지 않았소? 나의 아버님은 분명히 이곳에 온다는 암호를 남겼었소. 그러나 그 후 아무런 소식도 없었으니 당신이 살해한 것이 아니면 뭐요? 저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소저의 아버님께서 나의 손에 죽었단 말이오. 아마도 소저가 오해를 하셨나 보오. 도대체 소저의 아버지가 누구신데 그러시오? 철심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아버님은 바로 광사철전이오. 강벼락의 만면에는 희색이 감돌기 시작했다. 바로 철소저이셨군요. 하지만 나의 지위와 명성을 걸고 철 대엽이 확실히 이곳에 오지 않았다고 보증하겠소. 소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내가 만약 정말 철 대엽을 살해했다면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겠소? 그토록 엄청난 일은 설사 내가 감추려 했다고 해도 필히 세상에 알려졌을 것이오. 더군다나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오히려 알리려고 했을 일이지 감추려고 들지는 않았을 것이오. 그의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광사철전은 10대 악인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강호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만약 그가 죽었다면 많은 사람은 매우 통쾌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를 죽인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고 존경했을 터인데 왜 그것을 숨길 필요가 있었겠는가? 강벼락의 말은 철심난을 모욕하는 것도 되었지만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었다. 철심난은 그녀의 아버지와 같이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강벼락을 살해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자기의 부친이 돌아가셨는지조차 확실히 모르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 강벼락은 맹세할 수 있어. 그녀는 강벼락의 확신에 찬 이러한 말을 듣자 적지 않게 화가 났지만 뭐라고 할 말은 없었다. 철심나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의아심이 가득 찬 음성으로 물었다. 그런데 당신이 강벼락이라면 저 침대에 누운 사람은 누구요? 강벼락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여자는 생기기는 얌전하게 생겼는데 성격이 너무 급하구나. 이제야 침대에 누운 사람을 물으니 말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침대로 다가가 소어아를 깨우면서 말했다. 이 사람은 내 옛 친구의 아들인데 오늘 모처럼 먼 곳에서 찾아왔기에 나의 침대를 그에게 빌려주었소. 얘야, 빨리 일어나서 화 공자님을 뵈어라. 그는 이렇게 말하며 소어아를 깨우는 동시에 소어아를 점했던 혈도를 풀어주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소어아의 사열을 노리고 있었다. 소어아가 자기에 대해서 불리한 말을 한마디만 하면 즉시 그의 목숨을 빼앗을 작정이었다.
무결공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젊은 사람은 잠을 깊게 자기 마련이니 각하께서는 그를 굳이 깨우지 마십시오. 이때 소어아가 얼굴을 베개 속에 파묻으며 중얼거리듯 입을 열었다. 나는 벌써부터 깨어 있었소. 단지 나는 여자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기에 지금까지 자는 척했을 뿐이요. 강별학은 일부러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실례의 말이냐? 강호의 사람 중에 그 누가 아저씨가 인자스럽고도 의리가 있는 분인 줄을 모릅니까? 하지만 이들은 아저씨를 살인범으로 몰아넣고 있으니 이런 사람과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강별학은 소어아가 갑자기 자기를 위해 변명하는 것을 보자 실로 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소어아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을 강별학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오히려 강별학보다 무결공자를 더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별학이 어찌 알겠는가? 이때 철심란이 갑자기 놀라움이 가득 찬 음성으로 한 걸음 나서며 외쳤다. 당신은. 그러나 그녀는 무결공자를 한번 바라본 후 갑자기 웃으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저의 아버님을 살해하지 않았다니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강별학은 또다시 멈칫했다. 이 여자의 태도가 왜 갑자기 180도로 변했을까? 그가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소어아가 비록 음성을 낮추면서 말했지만 철심란은 한시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기에 즉시 그의 음성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놀라움과 기쁨이 실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무결공자가 소어아를 발견하면 즉시 목숨을 빼앗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무결 보고 어서 가자고 한 것이었다. 이때 강별학이 웃음 띤 얼굴로 입을 열었다. 화 공자께서 모처럼 저의 집에 오셨는데 이대로 가신단 말이오. 화무결도 웃음 띤 얼굴로 대답했다. 저도 오래전부터 강 대엽의 높은 명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소. 단지 소어아는 그가 갑자기 갈 생각을 고치려는 것을 보자 다급한 나머지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이 정말 저의 아저씨를 뵙고 싶다면 내일 아침 찾아올 것이지 밤늦게 창문으로 뛰어들어온 것이 무슨 채통이오? 화무결의 표정이 이제까지와는 달리 변하면서 낮은 음성으로 물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철심란은 재빨리 그의 옷소매를 힘껏 잡아당겼다. 그가 누구든 간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빨리 가세요. 그녀는 화무결을 완전히 창문 밖으로 끌어낸 후 그제야 조금 안심을 했다. 그러나 이때 그녀의 눈앞에 뭔가 번쩍하더니 화무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철심란은 놀라 두리번거리며 방 안을 바라보니 그는 이미 소어아가 누워있는 침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소어아는 머리를 베개 속에다 파묻고 속으로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강별학은 화무결이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는 어리둥절해 있었다. 이때 화무결은 무서운 표정으로 또박또박 물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혹시 강호가 아닙니까? 강별학은 멈칫하며 억지 웃음을 웃어 보였다. 공자께서는 그를 알고 계시오? 화무결은 긴 한숨을 내쉬며 웃음 띤 얼굴로 대답은 않고 중얼거렸다. 기쁘다. 참으로 기쁘군. 당신이 아직도 안 죽었으니 말이야. 강별학은 그가 이토록 기뻐하는 것을 보자 그가 기뻐하는 이유가 소어아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소어아의 친한 친구인 줄로 알았다. 그래서 그는 창졸간에 불쑥 이런 말을 한마디 던졌다. 소어아는 당연히 죽을 수 없소. 누가 그를 해친다면 제가 가만 놓아두지는 않을 거요. 그러나 그는 이것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다. 화무결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강별학에게 말했다. 당신이 가만 놓아두지 않는다고요? 강별학이 그제야 그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며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을 때 소어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의 등 뒤로 숨으면서 웃음 띤 얼굴로 화무결에게 말했다. 누가 강 대엽의 조카를 죽이려고 들어? 그런 사람은 실로 어딘가 조금 모자라는 사람일 거야. 화무결은 여유 있는 음성으로 받아넘겼다. 저는 강 대엽을 매우 존경하지만 이자를 필히 죽여야 하기에
신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강별학은 다시 멈칫하며 물었다. 공자께서 왜 이해를 죽이려고 하시오? 저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별학은 화무결을 바라보고 또다시 소호와를 바라보았다. 나는 끝내 이 녀석에게 당하고 말았구나. 그는 이미 소호와가 자기의 조카라고 큰 소리를 쳐놓았기 때문에 그의 신분과 지위로 보아 절대로 자기의 조카가 자기 앞에서 남에게 죽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 소호와는 고민이 가득한 강별학의 표정을 보자 마음속은 더없이 기뻤지만 겉으로는 수심이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아저씨, 화무결이 저를 죽이게 가만 놓아두십시오. 이 사람의 무공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아저씨는 절대로 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어서 피하십시오. 강호의 사람들은 아저씨를 비웃지 않고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일부러 비웃음이란 말을 크게 하였다. 그 이유는 강별학이 만약 자신이 화무결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다면 그가 고생 끝에 얻은 강남대협이란 명예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별학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러나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할 수밖에 없었다. 화 공자께서는 정히 저를 괴롭히겠습니까? 귀하께서는 심사숙고한 후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단지. 이때 강옥랑이 갑자기 배를 안고 들어왔다. 그는 얼굴색이 매우 창백했고 몸을 계속 떨며 소호와를 가리켰다. 저놈이 가지고 온 술 속에 독약이 들어 있습니다. 강별학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얼굴색이 크게 변했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사나운 음성으로 외쳤다. 우리 부자는 너를 나쁘게 대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냐? 어쩐지 내가 한 방울도 안 마신다 했지. 너는 그 술 속에다 독약을 탔었구나. 이 변화는 화무결의 예상 밖이었을 뿐만 아니라 소호와마저 넋을 잃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즉시 깨달았다. 과연 그 애비의 그 아들이로구나. 이런 계책을 생각해내다니 너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야. 그 계책은 실로 고명한 것이었다. 이제 강별학 부자는 당연히 화무결을 막을 필요가 없었다. 강별학은 돌연 품에서 한 자루의 보검을 뽑아들고는 대노한 음성으로 외쳤다. 나는 너를 친자식보다 더욱 귀여워해 주었는데 너는 기껏 이 보검 한 자루로 인하여 나를 죽이려 하다니 너같이 은혜를 모르는 놈을 이 세상에 살게 한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치겠느냐? 아무리 내가 너를 아낀다 해도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어쩔 수 없구나. 그는 손에 쥐고 있는 단검으로 소호와의 가슴을 향하여 찔러갔다. 그러나 그의 검이 소호와의 몸에 닿기도 전에 화무결이 이미 그의 손목을 잡았다. 화무결의 이 일초는 실로 번개 같은 속도로 이루어진 것이라 강별학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왜 자기의 손목을 잡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놀라움이 가득 찬 음성으로 물었다. 공자께서는 왜 나를 막는단 말이오? 그의 음성은 떨렸다. 저는 제 손으로 이놈을 죽여야 하기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때 갑자기 강옥랑이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것을 본 강별학도 즉시 배를 움켜잡고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저는 그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뒤로 몇 발걸음을 물러서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화무결은 이 광경을 보고 품에서 자그마한 옥병을 꺼내어 강별학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다. 이것은 선자향과 소녀단이요. 선자향을 피우고 소녀단을 복용하면 모든 독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독을 제거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이놈이 도망갈까 두려우니 강대협께서 친히 쓰십시오. 그는 강별학과 말을 하는 중에도 눈만은 한시도 소호와의 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이미 몇 번이나 소호와의 속임수에 넘어갔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또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호와도 이번만큼은 도망갈 수 없음을 알아차리고 태연하게 침대에서 좌선을 하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이들의 하는 수작을 보자 그제야 입을 열었다.
내가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이 당신으로서는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겠군. 그렇소. 당신이 아직 죽지 않은 것은 실로 나의 더 없는 기쁨이요. 남들이 우리의 이런 대화를 들으면 필시 당신이 나의 부인이라고 착각하겠소. 당신이 남장을 한 여자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죽지 않았다 해서 당신이 기뻐할 이유가 없지 않소? 이러한 말을 듣고서도 화무결은 조금도 노하지 않고 여전히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면 그들은 자기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 수 있을 것이요. 당신은 이번에 나를 꼭 죽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소?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인다면 즉시 좌우 양팔 18여를 점하겠소. 이때 창문 밖에서 철심란이 갑자기 남은 한 자루의 유엽돌을 휘둘러 바람 소리를 냈다. 이 소리를 들은 소호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른 듯 미소를 지었다. 이곳에서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면 하오. 어디서든 좋소. 나는 장소에 제한을 받지는 않아. 내가 혼자 나가게 놓아둘 용의가 있소? 화무결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오? 쓸데없는 걱정 마시오. 나는 단지 당신에게 업혀나가는 것을 원치 않을 뿐이오. 소호와는 침대에서 일어나 강벼락을 바라보았다. 만약 다른 사람이라면 지금쯤 필시 큰 소리로 그의 비밀을 말했겠지만 소호와는 그것이 헛수고일 뿐임을 잘 알고 있었다. 설사 화무결이 강벼락의 음모를 믿는다 해도 역시 소호와를 죽이는 일과는 관계가 없으며 더군다나 화무결은 절대로 그의 말을 믿을 까닭이 없었다. 그 방의 창문은 구식이라 창틀이 극히 낮았다. 소호와는 의젓하게 창문을 넘어갔다. 그는 창문을 넘어 밖으로 나가자 철심란을 볼 수 있었다. 철심란도 유심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눈동자 속에 얼마나 깊고 복잡한 정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밤바람 속에 싸늘한 한기가 느껴져 몸을 한번 부르르 떨었다. 소호와는 앞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화무결이 가까운 거리에서 자기를 따르고 있다는 것과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절대로 도망갈 기회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철심란의 몸 옆을 스쳐 지나가는 찰나 돌연 도광이 번쩍거리더니 유엽도가 소호와의 몸 뒤를 향하여 휘둘러졌다. 소호와는 이 일격이 화무결을 향하는 것임을 당연히 알 수 있었다. 화무결이 아무리 뛰어난 무공을 지니고 있다 해도 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우선은 피해야 할 것은 분명했다. 철심란의 도법도 고수급에 속하는 편이었다. 도광이 번쩍거리자 소호와는 즉시 몸을 날려 앞으로 달려나갔다. 이때 철심란의 외침소리가 소호와의 귓가에 들려왔다. 받아요. 그녀는 일격이 실패하자 즉시 유엽돌을 소호와에게 던져주었다. 소호와가 그 유엽돌을 잡을 수만 있다면 다시금 아미산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을 되풀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한 자루의 유엽도는 다른 한 자루와 마찬가지로 화무결의 지풍에 의해 허공에서 두 조각이 나버리고 말았다. 화무결은 소호와의 몸 뒤에 다가서며 입을 열었다. 아직도 도망가려 하오? 그의 음성은 역시 조용하였고 얼굴에는 평화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또한 자기에게 칼을 휘둘렀던 철심란은 상관하지도 않았다. 만약 그가 철심란을 봤다면 아마 그녀는 그를 대할 면목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고 더욱이 철심란에게는 더했다. 소호와는 한숨을 내쉬며 묵묵히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몇 발걸음을 더 걷다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당신은 참으로 여자들에게는 잘해주는군. 그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니고 있는 습관이요. 만약 철심란이 매우 추악한 여자였다면 그래도 당신은 잘해주었겠소? 여자라면 나에게는 추악하나 예쁘나 마찬가지요. 소호와는 웃었다. 나는 아주 추악한 여자 한 명을 데려와서 당신이 어떻게 대해주나 한번 보고 싶군. 애석하게도 당신에게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소.
소호아는 또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 당신은 어찌 사람을 죽일 때도 태연하게 그와 잡담을 나눌 수 있단 말이오? 잡담을 나누는 것과 살인하는 것과는 완전히. 소호아는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화무결 대신 말을 이었다. 완전히 관계가 없단 말이오? 그렇소. 나 개인은 당신과 잡담을 하고 싶소. 하지만 내가 받은 명령은 당신을 죽이라는 것이오. 이것은 두 가지의 별개의 일일 뿐 아무런 관계도 없소. 당신이 어떻게 두 가지 일을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하군. 그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이오. 소호아는 다시금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은 실로 말 잘 듣는 아이로군. 화무결은 웃었다. 아직도 더 가야겠소? 소호아는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웃음을 약간 거두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을 죽이려는 것은 아니지 않소. 그러니 내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없지 않소? 그렇다면 여기서 멈추시오. 소호아가 사방을 바라보니 희미한 별빛 아래 먼 곳에 있는 거대한 고목은 그저 웅장하게만 보였고 가까운 곳에 있는 버드나무는 이미 시들어가고 있었다. 가을은 벌써 깊어갔다. 소호아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강남의 가을이 왜 이토록 빨리 왔을까? 아, 나 강호도 왜 이토록 일찍 죽어야 하나? 화무결 등 사람들이 멀리 사라지자 강옥랑은 바닥에서 일어났다. 강벼락도 그제야 편안한 자세로 앉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임기응변의 지혜가 나보다 나은 줄을 미처 몰랐구나. 강옥랑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찌 아버님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단지. 강벼락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 내 앞에선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설사 너의 지혜가 나보다 뛰어나다 해도 내가 너를 어쩔 수 있느냐? 네, 알겠습니다. 강벼락은 화무결이 그에게 준 옥병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선자양 소녀단. 그 화무결이란 자가 이화궁의 제자인 줄은 미처 몰랐구나. 이자가 강호에 나타났으니 조심을 해야겠군. 무공은 매우 뛰어났지만 아직까진 아무런 강호 경험도 없는 것 같던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높은 지혜를 지닌 사람은 바보 같은 법이다. 그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니 함부로 부딪히지 말아라. 그 철소절한 아가씨는 확실히 강호 경험이 없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정말 왔었습니까? 아버님께선 정말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강벼락은 차디찬 웃음을 지으며 강옥랑을 힐끔 쳐다보았다. 나는 정말 광사철전을 본 적이 없어. 그러나 그 여자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더구나. 그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아버님께서도 정말로 그의 부친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사철전이 이곳에 왔지만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여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일시 소홀했던 탓으로 알아차리지 못했지. 그러나 그녀의 말에 의하면 그의 부친이 이곳에 온 후 다시 나가지는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지금쯤 그는 아마 아직도 이곳에 있을 것이다. 강옥랑은 깜짝 놀랐다. 여기에 있단 말입니까? 강벼락은 냉소를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곳엔 우리 둘 외에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강옥랑은 놀라움이 가득 찬 음성으로 말했다. 아버님의 말씀은 그 귀먹은 벙어리 늙은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그를 시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버님께서 살며시 그의 몸 뒤로 다가가서 큰 징을 요란하게 울렸을 때 그는 눈조차 한 번도 깜빡거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를 볼 수 있었다고요. 침착한 사람은 설사 산이 눈앞에서 무너진다 해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는단 말이다. 강옥랑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음성을 낮추었다. 아버님께서는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혹 그가 벌써 도망간 것은 아닐까요? 강벼락은 도리어 음성을 높였다. 그는 우리가 자기를 의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늙은이만 발견하면 즉시 죽여라. 100명의 착한 사람들 속에 한 명의 적이 있다면 설사 100명을 다 죽인다 해도 한 명의 적을 놓치지 말라는 말을 절대로 잊지 마라. 강옥랑은 자기 부친이 갑자기 음성을 높인 것을 보고 속으로 크게 이상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닫는 바가 있었다. 아버님은 일부러 크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만약 그가 겁을 먹고 도망간다면 자기가 광사철전이라고 밝히는 것이겠지. 또한 우리가 그때 쫓아간다 해도 절대로 늦지는 않을 것이다. 이때 강벼락이 갑작스레 문을 열었다.